네, 오늘은 최근의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자 최근의 국세청 보도자료인데 다주택자분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배경도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최근 주택시장이 풍선효과로 불리는 국지적인 거 맞겠죠? 그런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주택시장에 관심이 아주 많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는 내용이고, 특히 차입금을 가장한 편법징여 행위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하네요. 누가 세무조사 대상이 됐을까요? 어떤 분들이? 대표적인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다주택을 취득한 그런 법인들. 근데 법인이 주택을 많이 취득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많이 취득하려면 이 자금이 어딘가에서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 처음 나온 그 자금의 출처는 분명하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이가 어린데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이런 분들, 신고한 소득 대비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이런 분들,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한 소득 대비 고액의 자산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하필 그 취득하는 그쯤에서 아버지가 부동산까지 양도하신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 돈이 아니다, 편법증여가 아니다 라고 입증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정황상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득이 작다면, 그 소득 대비 취득하는 자산이 높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하필 아버지가 재력가시네요. 그리고 요즘에 주택을 취득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전세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번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도 철저히 검증했다는 거죠. 고액 전세는. 이분은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받아서 강남에 고액 전세로 거주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필 사업도 하시네요. 이런 분들, 이 외화로 송금받은 내역 있잖아요.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가 송금되는 경우 이 계좌가 노출되는 거예요. 내가 외화를 획득했다는 거를 세무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또한 출처가 분명해야 되겠죠. 가끔 저한테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해외에서 인출이 쉽잖아요. 그 해외에서 인출한 자금을 국내에 이체하면 그럼 어떠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그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외화 입금 내역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발 뻗고 잠을 못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지금 자금조달계획서가 1차적으로 가는 데가 이 합동조사 하는 데죠.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국세청에 2,000건 가까운 그런 혐의 거래를 국세청이 알려줬는데, 국세청은 100명만 일단 선정했네요. 그리고 다운계약서, 요즘에 대부분의 분들은 실거래로 신고를 하죠. 실거래로 계약도 하고. 그런데 가끔 다운계약이 발생하잖아요. 이분들 또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세무조사 방법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대표적으로 국세청이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이 차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요즘에 대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빌리면 안 되나요? 내가 분양에 당첨됐어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마련해야 될 거잖아요. 은행에서는 안 빌려줘요, 저한테. 그럼 전 어디서 빌려야 될까요? 친구한테서? 이런 고액을? 아버지한테서라도 빌려야 되겠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안 갚으면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이런 편법 징여가 있는지를 국세청도 궁금해 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통해서 그 자금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대요. 이거 무죄 추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추적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 재산, 금융자료 내역하고 소비 내역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겠다는 거죠.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그래서 편법 증여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빌려준 사람이 부모님이나 친인척이다. 그럼 그분들도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 법인은 신고 누락한 게 없는지, 이 법인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럴 명분을 만들어 놨네요. 이때 친척이 빌려주는 경우가 있죠. 적발된 사례예요. 나한테 빌려준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병원을 운영하시니까 큰아버지께서 저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5억 정도? 큰아버지의 10년치 소득을 보면 5억 정도는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5억 정도를 충분히 빌려준 게 10년치 소득이 5억인 그런 분들일까요? 아니겠죠. 그냥 평상시에 계좌에 5억 정도 넣어놓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빌려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렇게 큰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5억 정도를 선뜻 빌려주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 계좌가 털리면서 이 계좌의 출처, 이 계좌로 돈이 들어온 내역이 보인다는 거죠. 설령 현금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조사에서, 지금 세무조사에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커질 부분이 바로 이거죠. 빌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갚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그 이자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세무조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건데, 그게 사실 제 거래요. 저한테 와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계약금부터 줬고 이자도 다 냈고 사실은 내 거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죠? 차명이 문제예요.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이 아파트를 사잖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적발된 사례인데,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작게 설정하거든요. 그럼 차입금이 많겠죠. 이 차입금에 대해서도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들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존 아파트를 매각한 그 대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소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조달 계획서에 그렇게 적잖아요. 그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분명하냐 이거죠. 여기에서 지원받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면 이 부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소득 누락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세무조사 확대된다 그랬잖아요. 사업장으로. 그 사례도 한 명 있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현금으로 받으면 모를 줄 아는 거죠. 이 현금을 ATM기로 입금하잖아요. ATM기에 입금된 현금 내역이 너무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입금한 걸 소명하지 못하면 이게 다 문제가 되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업종이라면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죠. 과태료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금액이 클 거예요. 그리고 가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녀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잘 안 걸려요. 사대보험을 다 납부하면. 근데 조사 대상이 되면 대학생인 자녀가 너무 잘 보이죠. 해외 유학 간 게 너무 잘 보여요. 군대 가 있는 것도 너무 잘 보이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바뀌거든요. 제출 대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제출해야 되는 첨부 서류가 바뀌어요. 이 첨부 서류를 내가 어떻게 제출했는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때 제출한 이 서류들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최근 댓글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의 집을 증여받았어요. 근데 취득세와 증여세, 당연히 이 부분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그 부분 또한 증여를 받아서 납부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이모한테 빌려서 납부하셨대요.
그리고 갚을 예정이시래요. 이 말이 맞다면 당연히 인정해줘야죠. 납부할 당시에 본인의 돈이 아니라고 가산세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입증할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내가 갚았고 그 이모님이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서 나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는 걸, 그런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죠. 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양권은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대출받잖아요. 이때 내가 그냥 증여계약서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 대출까지 같이 넘어간 걸로 봐요. 그러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도세 과세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대출을 내가 안 주고 싶다면 증여계약서에 그 부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자를 부담해야 되죠.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금이자. 예금이자가 많이 발생하면 이 또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세무조사 방법, 아까 초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소득이 적은데 많은 재산을 취득한 분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요. 그럼 예금이 많다는 걸 세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이자 때문에 알아요. 은행들은요, 우리한테 이자를 지급할 때 누구한테 이자를 얼마 지급했는지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요. 이 신고 내역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재산 또한 당연히 추정할 수 있죠. 이자율도 당연히 신고가 되겠죠. 누구한테 줬는지도 신고가 되고요. 근데 그 예금 자체가 이 사람이 신고한 기존의 소득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비율이 아주 크다면 이 또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제 주위에 사업소득을 계속 누락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예금으로 계속 두고 있었죠. 주택을 안 샀어요. 근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사업소득 신고한 건 요만큼인데,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선정돼서 사업소득 누락한 걸 걸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